자, 이제 경기 변동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죠. 여기는 출제가 되면은요, 한 문항 정도 나와요. 한 문항. 분량에 비해서.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면 무조건 하나는 맞춰야 돼요. 경기 변동이라는 거는요,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주로 경제 성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률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던 작년, 재작년에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얘기한 건 없어요. 최소한 뭐 2%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경제 성장을 정책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정책이, 경제 정책이. 근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정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이제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경제 성장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크거나 낮거나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조금 더 경기가 좋았을 때를 호황, 안 좋았을 때를 뭐라 한다? 불황. 예, 이거를 반복해서 움직이는 걸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변동에 대한 유형을 보게 되면 이것도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세요. 자, 원래 경제학자들은요, 경기 변동이라는 거는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이 변동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순환 변동만. 그러니까 순환 변동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반복하는 거예요. 호황하고 불황을 반복하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봤더니 이거 말고도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요 추세 변동은 이건 장기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측정이 되는 것을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보시면 19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있죠. 우리나라가 있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은 얘네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60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중간에 연평균 7%대 고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성장한 반면에 얘네는 연평균 한 2% 내외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경기의 계절 변동은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설 경기 있죠. 추석 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년을 단위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절 변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은 대학가 주변에 원룸 등의 공실이 늘어나요.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게 무슨 변동? 계절 변동. 그러니까 제목에서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요. 얘는 주기가 없어요. 비주기적인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불규칙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경제에 있을 때 무작위적 변동은 뭐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있죠. 또는 전쟁이 있죠. 이게 일반 경기의 불규칙 변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포항에서 지진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무작위적 변동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 경기가 얼어붙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시장 경기가 화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정부는 거의 다 규제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 있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슨 변동에?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유형에 대한 예까지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순환 변동이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가시면 양가로 3번에 계절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난 변동을 무슨 변동? 계절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서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인데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나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 등에 의한 변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밑줄 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 거를.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적으로 무슨 경기를 가리키냐면 건축 경기를 가리켜요. 부동산 경기는. 근데 대부분 왜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경기 변동의 측정은 주로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경기인데? 건축 경기인데 이게 기준이에요. 주택 건축 경기가.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학에서는요. 주택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주택 경기가 중심이고 시장도 주택 시장이, 금융도 주택 금융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건축 경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변동이란 나왔을 때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를 얘기한다? 건축 경기를 얘기한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 있죠. 예?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굳이 세분한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경기는 무슨 경기만? 주거용만. 넓은 의미는 주거용에다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까지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광해 부동산 경기에다가 토지 경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슈가 되는 거,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주택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지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다든가 그렇죠? 토지가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경기 그러면은 무슨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건축 경기를 이게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그 밑에 가면 이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 있죠. 그러면 이 지표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경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경기라는 거는 상승 국면을 그리다가도 얘가 이렇게 경기가 하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급격히 하강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요. 재고나 실업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경기를 회복시킬 때 어려움이 많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는 한 이 정도쯤에서 이 경기가 정점에 이르러서 후퇴하는 거를 사전에 측정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지표를 써서. 그래서 얘가 여기서 경기가 하강할 때 이렇게 서서히 연착륙을 시키게끔 유도해야 돼요. 재정 지출을 늘리든 정부의 공공투자를 확대하든 해가지고 이게 서서히 완만하게 하강해야지만 이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를 쓰는 거예요? 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표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경기에 따른 이제 지표를 우리가 쓸 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 경기는요. 측정 지표를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요. 수요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뭐냐면 소비고요. 공급이 뭐냐면 생산이에요. 즉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시장에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죠. 그러면 또 기업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해고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역시 또 소비를 계속 위축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기가 계속 불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도요. 일반 경기랑 똑같이 수요하고 무슨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수요는 거래량으로, 공급은 건축량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위축이 되고 공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다만 이 건축량이라는 것은요.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건축 완공량이라고 있는데 주로 원래는 정확한 게 얘가 정확한데 경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완공된 물량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얘네를 대리지표로 쓰는 거예요. 허가량하고 착공량.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가 괜찮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네 말고 이 가격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가격은 보조지표예요. 주요 지표가 아니라 무슨 지표? 보조지표인 거는 가격이 올랐다고 경기가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우디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유가가 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자재 가격도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입 원자재 가격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기랑 관계없이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이라는 거는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기 97페이지에 가면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고 나오죠. 예. 그럴 때 거기 니은에 가게 되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생산량과 소비 있죠. 그러니까 건축량과 거래량,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 뒤로 넘어가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건축량이라고 나오면서 무슨 지표라고 돼 있어요. 공급 지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거래량에 가게 되면 수요 지표라고 돼 있죠. 그런데 4번에 가격 변동하면은 가로 열고 무슨 지표? 보조 지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정부도 저런 식으로 쓰듯이 여러분들도 저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언제 투자하고 싶겠어요? 언제? 경기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이 있죠. 예,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 아직은 부동산 시세가 조금 쌀 때, 이럴 때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황새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차익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놨다가도 언제 팔고 싶냐면 정점에서 팔고 싶은 거예요. 후퇴하기 전에 가장. 근데 그 사이클을 맞추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이게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요. 경기 회복기하고 후퇴기 있죠. 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전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요. 경기 후퇴 국면을 파악하거나 주가의 동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연봉이 1,000만 불 이상이래요. 왜냐하면 수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연봉 1,00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왜 밥 한 끼 먹을 때 들어가는 왜 비용이 뭐 몇십만 불 이렇잖아요. 몇 억씩 주고도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조언을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언이 그거에 몇백 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보면은 무슨 부동산 고수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거품인 사람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투자자에게 정보나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한테 가면 돼.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죠.
많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해야 뭘 나머지도 해보고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갖췄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뭐 미모가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인품이 떨어지겠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고 뭐만 하는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 자격증만 없는 거예요. 자격증만 하나 있으면 이제 딱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올해 내가 꼭 합격해야지 내년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차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내년에 2차에서 합격하면 그 사람들은 몇 회 합격생인 거예요? 29회 합격생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자격증 걸면 다 29회 합격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거기 보면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예, 특징에 보면 1번에 나온 게 뭐냐면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라는 거예요. 압축을 해 설명하면. 자, 서울하고 즉 수도권 경기와 지방 경기가 서로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 자, 같은 예에서 대전시를 할지라도 여기도 중구도 있고 뭐 동구도 있고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도 이제 또 경기의 양상은 또 틀려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택 경기와 상가 또는 토지 이런 경기의 움직임이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려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여기 이렇게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경기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길다? 주기가 길어요. 일반 경기보다. 그럼 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게 나타나냐면요. 일반 상품하고 부동산 상품을 비교하게 되면 수명이 어느 게 더 길어요? 부동산이 더 기니까 주기의 움직임도 더 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와의 시간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요. 일반 경기와 비교했을 때 전순환적 양상을 띠는 애도 있고요. 동시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애도 있고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애도 있고 역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애들도 있어요. 자, 전순환적이라는 것은요. 일반 경기에 앞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이 경기를 얘기를 해요. 주식 경기 있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면 먼저 주가의 그 움직임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순환적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주로 무슨 부동산에? 기업용 부동산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업용, 공업용 쪽에. 근데 여기 있는 후순환적인 것은 뭐 얘기하냐면요. 부동산 경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전체적인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 안에는 부문별 경기라고 해서 주택 경기도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칭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가면요.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뒤따라서 움직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국면에 들어가서 수요가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공급을 바로 쉽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가격 폭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역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주거용 부동산 경기예요. 일반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은요. 그러면 신용이 좋은 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는 돈을 안 빌렸어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가계대출을 늘리려고 그래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주택의 우편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대출 받으라고 뭐 이런 이제 팜플렛이나 이런 게 전단지가 쫙 꽂히죠. 그 일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계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자 수익이 더 클 수 있는 거는 산업 부분에 대출했을 때가 더 수익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대기업 같으면 시용도 확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기억하실 거는요. 이런 거죠. 일반 경기하고 무슨 경기가 주거용 부동산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순환이죠. 시험에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99페이지 가면요. 99페이지 아니라 98페이지 있죠. 하단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부동산 경기는 부문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할 때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 밑줄 쳐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 페이지 가서 맨 상단에 5번에 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에 가면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그는 일반 경기도 똑같아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하나 또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요. 거기 98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주기가 아까 우리가 길다라고 그랬죠. 그 밑에 가면은 뭐가 크냐면 얘가 커요.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뭐가 크다.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죠. 경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여기가 이제 회복이고요. 여기가 상향, 이제 호황 국면이고 후퇴 또는 하향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요 정점에서부터 요 저점 사이에 요 깊이 있죠. 이거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럴 때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보다 더 높은 정점과 일반 경기보다 더 낮은 저점이 나타나요. 그럼 왜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나냐면 이게 타성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즉 수요의 움직임에 비해서 공급의 움직임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도 공급을 많이 못 늘리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재고나 이런 것들 어떻게든 간에 덤핑, 박앤셀에서 이게 처리해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이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돼서 미분양 재고가 쌓이더라도 이게 한 번에 소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쓴 거예요. 진폭이 작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99페이지 있죠? 상단에 가면 양가로 4번에 경기변동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있죠? 그럼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순환 국면별 특징 있죠? 얘는 왜 별표하라고 그러냐면 얘는 단독으로 내는 문제예요. 나머지 애들은 같이 묶어서 지문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오지선다 만들어주는데 얘는 따로 한 문제가 나오는 애예요. 근데 얘를 뭐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회복이라는 게 있고 상향이라는 게 있고 후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라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안정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상향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하향이 불황에 해당하는 국면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먼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죠?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실이나 공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 가격도 조금씩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무슨 시장? 회복 시장. 그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무슨 시장? 상향 시장. 그 후퇴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실 이런 게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거래 가격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무슨 시장? 그게 하향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제목을 갖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을 줄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될 때 있죠. 그러면 부동산 유통활동, 즉 전문활동이 있죠. 중개업자들은 여러분들이 유통활동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경기가 회복이 될 때. 자, 경기가, 제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죠? 그러면 물건이 사라지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중시한다고? 매도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지만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바뀌어요. 이게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초기는 바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초기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어요. 인식을 바로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자,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가게 되면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여기도 제목을 가만히 봐보세요. 거래 사례를 뭐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거래됐냐가 기준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우리 옆집이 5억에 거래됐으면 나도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는 회복시장이잖아요. 그죠? 회복시장 전 단계가 어디냐면 하향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복시장에서 만약에 여기 회복 국면이 2017년 이게 11월이라고 가정하면 이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았을 때니까 지금보다는 시세가 싸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가격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하한선. 그래서 얘는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상향시장으로 가도 똑같겠죠?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여기는 매도자 중시. 여기서 부동산 매도 법칙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 하고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그래요. 더 오른 다음에 팔고 싶으니까 정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되겠어요? 다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는요.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경기도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꺾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 중시하겠어요? 경기가 꺾이죠. 꺾이면 이 타이밍에서는 매수자들은 부동산을 사려고 들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그럼 지금 내가 사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소비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더 있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은 나와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문의가 입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자가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되냐면 상한선인 거예요. 지금보다는 경기가 좋을 때 다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향시장에서는요. 이게 더 심해지는 거니까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방송 이런 데 왜 중기업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뭐라고 했냐면 매물이 없다고 그래요. 매수자들이 와서 계약금까지도 안겨놓고 나오기만 하면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나와야 거래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한 달에 계약산장 쓰기 힘든데 이거 뭐 팔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찾아와야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씩 오던 전화도 요즘은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런 시장인 거예요. 하향시장.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되겠어요? 상한선이 돼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 안 좋을 때는 누가 시장을 주도하겠어요? 매수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외우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안정시장 있죠?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이제 소형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죠. 규모하고 위치가 좀 괜찮은 애들. 이런 애들이 안정시장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도의 지역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 안에서도요. 중구, 뭐 동구 있고 여러 개의 구가 나눠져 지역시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중대형을 위주로는 거래가 실종이 돼요. 그런데 소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거래가 꾸준해요. 거기가 항상 실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시세가 안정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의 편차가 크게 안 나타난다고요. 그죠? 시세가 한 2, 3천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 안정시장에서는 매도자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안정시장에서는. 네? 안정시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안정시장이니까. 안정.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렇잖아요. 물건도 꾸준히 나오고 사겠다는 사람도 꾸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늘고 길게 살려고 그러면 전월세 물건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죠. 다세대가 좀 밀집되는 데 있잖아요. 소득계층이 이제 중산층마다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1인 가구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이동이 좀 작다고요. 그러면 작은 물건이라도 좀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모으면 건수는 많고 몸은 좀 피곤해도 그냥 일정한 수익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매매가 잦은 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대신에 한 건 거래하면 수수료는 좀 큰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도 소형 평형이면 이동이 조금 잦은 편이에요. 거기는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고 내가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중개사 열면 망하는 거예요. 중개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100페이지에 가면 예제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냐면 하향 국면, 상향 국면, 회복 국면, 후퇴 국면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만 단독으로 낸다고요. 이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에 가면 후퇴 국면은 누가 중시된다 그랬어요? 매수자가 중시돼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뭐가 돼요? 여기 후퇴면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상한인데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하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걸 틀린다는 거는 참 성격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죠? 이거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다가 내용 안에서 이게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하기 힘든 애들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용만 정리하면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애들은 확실히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또 실수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 봤다는 거죠, 또. 그럼 선생님이 또 쓰러지는 거죠. 그죠? 한 문제에 당락이 자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춰줘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거미집 모형은 우리가 또 돌아올 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110페이지로 가시면 시장론이 있어요.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끝났냐면 경제론이 끝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론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제에 들어가서 수요 기본적인 수요의 성격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 유효 수요라고 그랬고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에 된다고 그랬고 절약 변수에서 세 가지 얘기했었죠. 인재자 그래서 대표적인 절약 변수.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해봤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그렇죠.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응?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기초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수요 변화 요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 보완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체재는 말 그대로 효용이 같으면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보완제는 둘이 같이 써야지만 효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완제는 양의 움직임이,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는 애들이 보완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거 개념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균형에 대한 걸 우리가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개념을 먼저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야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인데 초과 수요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죠?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죠? 대부분 필수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에는 양의 큰 변화가 없잖아요. 양이 적게 나타나잖아요. 탄력적인 건 대부분 사치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냐는 것은 걔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대체재의 존재 유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내용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댁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쭉 본다고 그랬을 때 1교시 처음서부터 쭉 해서 들으면 4시간을 다 듣기, 3시간 집중해서 듣기 힘들어요. 그 안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을 찾아서 그것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내가 납득이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해갖고 한 2-3번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서 설명 한번 해달라고 그러겠다. 그래서 체킹하고 와갖고 저를 볼 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는 과목도 많아졌잖아요. 이제 2차도 이제 배우시니까. 그렇잖아요. 어제가 중개사법이었죠? 그렇죠? 네, 그럼 어제는 막 법의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늘은 학교론 했잖아요. 내일 수업 있나요? 그러면 주말을 쉴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모든 게 신선해지는 거죠. 월요일부터 계속 신선함을 갖고 오다가 이제 학교론 시간에 걸리죠.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법 논리였잖아요. 그다음 금요일 날 하루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법과목 선생님들이 그래프 그리거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효과가 없다고요. 일주일 수업 들으면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민법 공부할 때 얘도 그래도 꾸준히 한 챕터씩이라도 봐줘야 기억이 유지가 되면서 반복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얘도 안 해주면 나중에 얘 부담 많이 돼요. 1차가 안 되면 2차도 없는 거예요. 그죠? 민법 하나만 돼가지고 1차를 통과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을 이제 하시는데, 시장론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로 있는데, 시장에서는 먼저 뭐 하시면 되냐면,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예, 요거 3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가지. 그래서 요 주택 시장 쪽에서는요,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특성 및 기능에서 하나, 여기 있는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에서 하나,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원래 전체적으로 하면 3문제 분량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로 들어가시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 및 지가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 중에서 가장 근래 꾸준히 나오는 게 일단 지대론. 그 다음에 입지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농업 입지가 있고요. 공업 입지가 있고 상업 입지가 있으면 주거 입지는 뭐 안 나오니까 얘가 일단 중심이에요. 상업 입지가.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안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분량도 작아지면서 충분히 이걸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단원에 들어가면 이걸 쭉 적어드려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런 것들이 쭉 기억이 나면 정리가 이제 쉽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 가시면 이제 110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장이라는 거는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시장이냐면 거래가 성립하는 거는 다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정한 장소가 수반이 되든 수반이 되지 않든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은 다 뭐가 된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무슨 시장밖에 없었냐면 이 시장밖에 없었어요.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 옛날에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장이 열리는 곳에서만 거래가 성립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정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을 기초로 해서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거래가 성립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슨 시장도 등장하는 거예요. 얘는 이 공간에 구애받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홈쇼핑을 통해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인터넷 통해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선물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의 갈래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다? 나누면 또 추상적 시장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지극히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무슨 시장도 될 수 있다.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을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간 개념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지극히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요. 그죠? 근데 이사를 갈 때 전국을 다 이사 지역이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갈 때 직장 관계상 강남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볼 수 있는 공간 시장은 그 지역 시장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로 이사 가는 사람이 제주도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에 집 보러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극히 무슨 시장이다? 구체적 시장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투자할 때는 굳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돼서 투자하지는 않겠죠. 전국 아니면 해외도 다 투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럴 때는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규모나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의미가 없고요. 옆에 111페이지 상단에 가면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냥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윗줄에 구체적 시장에 대한 건 존재하지 않고 이건 추상적 시장이 된다. 그래 놓고 다시 박스 안에 가면 구체적 시장과 또 추상적 시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공간 개념으로 들어가면 무슨 시장도 되고 구체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도 되니까 두 개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시장에 뭐를 갖고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시장을 크게 나누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거기 그 111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고 있죠. 첫 번째 보면 다수의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보니까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해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가 제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완전 그 해당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거예요. 시장 참여 수가 많으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거예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완전한 정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시장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똑같은 기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몇 개의 대리점을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얘는 110만 원 받고 얘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정보가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0만 원 받으면 이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린다고요. 이 정보가 이 시장에 들어서 노트북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격에 관한 정보가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 입장에서는 110만 원을 얼마로 낮춰야 돼요? 100만 원을 또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올 때 노트북을 자기는 90에 사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왔는데 모든 대리점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이 사람 얼마를 줘야 돼요? 100만 원 밖에는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품 가격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초과이윤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틀리다고요. 지역별로 같은 평형이더라도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다 틀리다고요. 그게 조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가 참여자들에게 완전하게 또 제공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기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의 그 유형을 보면은 독점도 있고 과점도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상식적으로 보면 생산자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생산자가 하나인 것이 독점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점 시장이 한전이에요. 전력 시장. 한전이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전이 가지고 가는 이윤이 크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점 시장은 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동통신 시장 있죠? 자동차 시장 있죠? 가전 시장 있죠? 아이들 학생복 시장 있죠? 이런 애들이 다 과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과점이 무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독점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제재가 많아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과점을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 90% 이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5%, 10% 갖고 있는 걸 갖다 밀어주는 거예요. 과점을 만들기 위해서. 걔가 사라지면 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든 간에 우회적으로 치고든 뭐든 간에 유지시켜 가는 그런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죠. 여기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예요. 다수인데 뭐가 틀리냐면 스킬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헤어샵 아시죠? 헤어샵 전국에 문장이 많잖아요.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커트 기술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가격 차별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의 강북에서 살던 사람이요. 만약에 어디로 이사 가면, 강남으로 이사 가면 일단 첫 번째가 아이들 용돈부터 올려줘야 된대요. 나가는 돈이 틀려서. 그리고 강남으로 가면 품위 유지비가 발생해요. 강북에서는 소위 얘기대로 주부들이 뭐 소위 얘기하는 몸빼바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집에서 입던 대로 나가서 헤어샵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네 앞에 단지 앞에 있는 슈퍼를 가더라도 차려입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뭐가 보편화됐냐면 TV 보편화돼 있죠. 여기서는 밥 한 끼 먹으면 야 냉면 한 그릇 먹자 그래서 그냥 쭉 끝나면은 뭐 한 4, 5만 원이면 끝날 거예요. 그죠? 여긴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계산해야 돼요. 그죠? 얼마 들어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지역 간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헤어샵 가도 당연히 뭐를 줘야 돼요? TV 또 보편화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봉지 커피 주고 여기는 내린 커피 주고 뭐 그런 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시장도 갖고 있고 그다음 무슨 시장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에요.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추질 못해요. 그렇죠? 자, 주시장에서 우리가 주가 거래하는 것은요. 전국 어디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어디에 있는 걸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면적에도 시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냐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시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죠. 기능. 기능이 뭐냐면 이게 거래하고 교환을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 또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예를 들어서 11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 4번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자원 및 공간의 배분 기능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를 보셔야지 뭐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자원만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젊은 이제 청년이 있는데 여기는 갑이라는 청년은 수영은 잘하는데 나무는 못 타요. 이 친구는 수영은 못 하는데 나무는 잘 타요. 그럴 때 둘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물고기 잡고 같이 바나나를 갖다 채취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조금 더 합리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분업이라는 걸 제시한 거야. 분업. 그러면 물고기 잡는 거는 누가? 갑이. 수영을 잘하니까. 바나나는 누가? 을이 채취하면은 같은 시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 생산으로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채취하고 난 다음에 둘이 각각 채취하거나 잡은 물고기와 바나나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환이 안 이루어지면 얘는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평생 바나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그게 시장이라는 거야. 시장. 그러면 예전에 시장에서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겠죠. 바나나 3송이하고 물고기 1마리 이렇게 교환을 했을 것이고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사람들이 물고기를 더 선호한다 그러고 물고기의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조짐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타는 걸 배운 것보다는 수영을 배워가지고 뭐를 더 많이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똑같겠죠. 사람들이 연립이나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러면 뭐를 더 많이 시장에 지어서 공급하겠어요? 아파트를. 그걸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더 추가로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거. 그런 것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뭐다?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매개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자원 및 공간의 배분 기능이라고 있고, 옆에 제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교환 기능이 있고 정보 기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해하면 그 시장의 역할에 대한 제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의 기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념하고 이제 기능하고 묶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페이지 돌아오시면 114페이지 가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또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114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하는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법적인 제한이 많아요. 그죠? 그 왜 법적인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 시장에서는요, 이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요. 그죠? 아파트의 가격이 뛰면 아파트의 생산을 더 많이 해주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양에 대한 변화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였다 그래서 공급을 쉽게 늘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고, 또 거기다가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추세가 틀린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10%가 변했다.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10% 변한 거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0% 변한 거하고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상당히 많은 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상품을 거래할 때, 살 때, 보관하고 있을 때, 혹시 중고로 팔 때 이런 것도 있죠. 의류 같은 거.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틀려요.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일일이 다 제한을 둬요. 세금도 부과해야 하네요. 세금도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상품은 비싸죠. 그러니까는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요. 일반 상품에서. 통상 부동산 거래하면 한 달 정도는 보잖아요. 그죠? 최소한. 한 달을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매 기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투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위험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서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이 있죠.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있고 주식이 있어요. 어느 게 유동성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5억짜리 아파트 있죠. 이거 100만 원에 팔면 바로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럼 바로 팔리죠. 내놓으면. 전화가 세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전화해서 첫 마디는 그걸 거예요. 진짜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이런 고가의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려고 그러면 많은 가격 양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5억짜리인데 한 500만 원 싸게 내놓으면 안 팔려요. 1, 2천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확 낮춰서 던지면 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과정에서 있게 되는 이게 손실이 바로 이게 유동성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그래요. 거긴 별표하시는 거예요. 시장의 국지성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어요. 그죠? 대전 안에서도 중구에 있느냐, 서구에 있느냐, 동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다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요. 거기도 역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왜 수급 조절이 곤란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서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요, 아까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공급의 탄력성 배웠죠.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115페이지 가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리을본 있죠. 예, 수급 조절의 곤란은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가격의 왜곡 현상을 나타낸다고 돼 있죠. 여기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간평에 와서 배우시는데 이게 가치고 이게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가치로부터 이렇게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이 가치 이상을 반영하거나 가치 이하를 반영할 때 나타나는 걸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강남의 시세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죠? 거기가 평당 4천이 넘어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 나타나요. 장기적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밑줄을 하나 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 가면요. 비삼형제가 있어요. 그죠? B를 딱 쓰고 난 다음에요. 거기 보면 B 표준화, 그 다음에 B 공개성, 그 다음에 B 조직화. 거기 가면은 5번, 6번, 7번 있죠. 걔들이 다 뭐가 들어가요? B가 들어가죠. B가 빠지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왜 비표준화냐면 부동산 상품은 다 개별성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품이 없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성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은 외부로 공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알 수가. 물론 중개사를 통해서 실거래가라고 신고하도록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이 아니면 사람들은 또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은 비조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역시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가 비조직화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B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특성인데 이 특성이라는 것도 외우면 곤란해요. 특성이라는 것도. 근데 요즘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이 시장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다가 플러스해서 효율적 시장과 여기는 효율적 시장이 있죠. 얘하고 여기 있는 이 특성하면은 이런 거 같이 써줘요. 출제할 때. 지문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때 부연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같이 써줘요. 금융시장에 안에 가게 되면 주택시장 안에 1차 시장, 2차 시장 나눠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의 특성에 관련 이렇게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난번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은 지금 통합되어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요즘 나오는 이슈가 그거잖아요.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를 했는데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있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이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듣고 오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8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효율적 시장 이론을 할 때 요걸 복습을 하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겠어요? 경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여기 김처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이제 처녀 총각이 있어야지 분산이 되면서 막 좀 물어보고 그럴 텐데. 야, 김처녀는 복습해 갖고 와야지. 남친도 따때며. 그러니까는 야, 그럼 저기 뭐야 김처녀 따가지고 둘이 결혼하면은 사무실 2개나 낼 수 있네. 절대로 사무실 같이 내면 안 되는 거야. 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 이 같이 내면 좋을 것 같죠?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것도 싸울 수도 있는 거다가 거기다가 둘이 나누게 되면 공동중개가 하나 더 가능해요. 물량이.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거예요. 부부가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복습을 한번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3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우리 1월 달부터는 4교시 수업한단 말이에요. 2시에 끝나는 거예요. 1월 달 되면. 지금은 인문이니까 3교시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지나면 그럼 한 번에 나가는 분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진다고요. 우리가 한 주 빠지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공부해야지. 또 조금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먼저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야 먼저 나오나 늦게 나오나 다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아시겠죠? 웬만하면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요? 못 들은 차례가 보니까 뭐 표정에 이 소리 들리죠? 네, 들리는데 분리하니까 못 들은 차는 거죠. 뭐 그렇죠? 자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